자, 오늘은 저희가 예고를 좀 해드렸죠. 저희가 줌으로만 이렇게 예전에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좀 뵙다가 네네. 오늘 드디어 스튜디오로 모시게 됐습니다. 미래에셋자산 운용 홍콩에 아마 계시죠? 아시아 태평양 리서치 본부장 이필상 전무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홍콩에서 반갑습니다. 왔습니다. 네.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글로벌 라이브 진행할 때 그때 줌으로 연결해서 홍콩 지금 홍콩 막 분위기 어떠냐 이런 것도 좀 여쭤봤던 것 같고요. 네네네. 네, 홍콩의 밤거리는 어떠냐. 다른 분께 질문하신 것 저는 같은데요. 다른 분이었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최근에는 자, 이제 네. 코로나 정책도 빨리 지금 풀려가는 분위기여서 그럼요. 분위기가 뭐 한두 달 사이 갑자기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많이 홍콩 바뀌었죠. 네네. 네,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요. 특히 이제 본토에서들 많이 그럼요. 네네. 방문하신다고 하니까 음. 저 내수 경기도 상당히 거기에 반응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드디어 인적 교류가 시작이 됐죠. 네. 진짜 간절하게 원했던 이제 중국, 저희는 당연히 중국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기업 관계자를 직접 만나는 거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그렇군요. 드디어 해소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정말 많아요. 많은 미팅이 지금 어레인지가 되고 있고. 아니, 홍콩은 저 중국이랑 거의 똑같이 방역 정책 했었어요? 중국보다는 가볍게 조금 약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 3년 동안 한 2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회사에 출근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에서의 정말 하드한 락다운이 홍콩에 있지는 않았고요. 근데 운이 안 좋게 제가 귀국하는 호텔에서 양성 반응이 나서 언제요? 네. 격리소에 작년에 한번 작년에. 격리소에 한 일주일 정도 다녀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게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요? 아니면 혼자 들어가요? 아니 그땐 저 혼자 출장이었기 때문에요. 그러세요? 네네. 그런 경험은 했는데 그 외에는 3년 동안 사실은 굉장히 자유롭게 그래요. 식당 같은 데도 그냥 가시고. 그렇죠. 다만 마스크 쓰시고. 또 이제 숫자가 좀 제한되고 그런 제약은 있었죠. 그렇습니까? 본토랑은 좀 분위기는 꽤 많이 달랐군요. 네. 이제는 드디어 이제 가볼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지금 이제 완전 풀렸나요? 이제 3월부터는 아마도 마스크 없이 활동이 가능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제가 원래 홍콩 빠라 홍콩. 1년에 여러 번씩 가고 그랬었거든요. 홍콩을요? 팬데믹 전에는. 그래요? 네네. 홍콩 뭐 우선 그 도시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도시 분위기도 너무 좋고 뭐 먹거리에 있어서 카지노 쪽은 아니시죠? 그쪽은 아니죠. 그쪽 아니시죠? 그러고 보니까 약간 좀 홍콩 배우 좀 닮으신 것 같아요. 홍콩 배우요? 네. 글쎄요. 그쪽으로는 별로 생각은 안 맞네. 해봤는데. 네. 곽부성. 큰일 날 왠지 소리입니다. 홍콩에서 뵌 것 같은. 그죠? 큰일 날 소리입니다. 홍콩이 정말 잘생긴 배우. 네. 자, 여튼 뭐 이제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중국에 대한 사실 우리는 이제 뉴스를 통해서 뭐 언론을 통해서만 이제 좀 접하긴 합니다만 이제 홍콩에 계시니까 아마 중국에 관한 이야기들 저희보다 훨씬 더 살아있는 얘기를 좀 주실 것 같아서 지금 제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어쨌든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날 것 같다는 기대들이 저희도 좀 있거든요. 내수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건설이라든지 뭐 인프라. 근데 실제로 홍콩에서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그렇게 크게 기대할 만한 건 없는 것 같다.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제가 홍콩이 조금 라이트했다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지난 3년 동안의 중국의 경제, 정치, 사회는 정상적이지 않았죠. 네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왜곡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것들이 처음으로 정상화되는 그 경제 우리가 보통 이제 리오프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정상화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경제도 그렇고 각 산업 비즈니스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네.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특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제로 코로나 3년을 말씀하시는데 지난해가 정말 하시했던 거예요. 지난해가. 네, 2000년, 2021년은 사실은 누구도 정답을 몰랐어요. 어떻게 이걸 컨트롤할지, 사람들의 이동과 어떻게 트래킹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 간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도시간. 이게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도시간 이동을 통해서 자기 파트너와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난해 가서는 정말 타이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사람들을 통제하는지 아는 거죠. 트래킹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람들 락다운하는 것도 이제 너무 이제 익숙해진 거죠. 그럼 지난해는 정말 사람들 간의 이동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질 못하고 랜선으로만 가능하고 이런 네, 것들이 네. 정말 극단적으로 됐던 한 해였어요. 그런 것들 이제 올해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해 있었던 일은 정말 정상적인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소비도 말씀해 주셨는데 소비뿐만이 아니에요. 소비는 당연히 좋아질 거로 보고 있는데 속도의 문제이지. 그거 외에 다른 비즈니스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연관된 산업도 꽤 많죠. 예를 들어서 병원 사업, 그 제약 산업, 그리고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산업 이런 것도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로 인해서 직격탄을 받은 산업이거든요. 제가 직격탄 맞았어요. 어떻게 해서? 항소제약, 아 제약 산업. 핑한 굿닥터. 네네. 핑한 보험 다 직격탄 맞았습니다. 네, 그거의 설명을 주가 조정의 설명 상당 부분은 네. 제로 코로나로 가능하고요. 제약 산업은 사실은 그 약값 인하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세고 광범하게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두 가지가 중요한 이슈였고요. 네. 사실 이런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중국 내부에서 잠재되어 있었던 약점도 발견했었던 시간인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이제 그런 산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좀 번지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막 들어요. 성장할 때는 안 보이던 약점들이 이제 코로나 맞으면서 구멍이 훅훅 보이는군요. 그렇죠. 이제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다라는 것도 이제 느낄 수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갑자기 막 뭐 병원도 신축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액션 등이 있어왔지만은 그 사이에서 뭐 서구 경제에다가 손을 벌리지는 또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보였는데 또 한편으로는 발전되는 모습도 있었어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이거는 코로나랑 관련은 없는데 네. 이 약값 인하와 관련돼서도 저희가 이거를 중국 어떤 산업의 발전으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뭐냐면 과거의 중국의 제약 산업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리베이트, 그다음에 킥백 이렇게 그 언더 더 테이블로 그 수많은 비리의 온상이었어요. 신흥 시장에 과거에 다 경험했었던 사실은 것처럼. 우리나라도 한 20년 전에는 그랬죠. 그랬던 건데 네네. 그런 것들이 중국에서 만연했다가 이번에 약값 인하를 통해서 크게 바뀌었어요. 그 약값 인하라는 게 어떻게 중국이 진행을 했냐면 그 정부 측에서 거대한 바게닝 파워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중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약과 관련된 병원과 관련된 공공의료와 관련된 거의 지방 정부가 다 하거든요. 시 아니면 성 단위가 그거를 책임을 집니다. 재정도 책임을 지고요. 어떤 약을 살지에 대한 의사 결정도 지방성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정책을 통해서 중앙으로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게닝 파워가 성이 아니라 국가 단위로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약을 내주는 대신에 이제 그 약이 반드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컨펌을 해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중간에 있었던 수많은 그 미들맨들, 그 다음에 마크업을 가져가는 그 누군가 디스트리뷰션 채널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예전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결국 약값을 올리는 압력을 줬는데 이번에 약값 개혁을 통해서 사실 이런 부분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네. 그걸 보고 있으면 이게 물론 저희 이제 항소제약이나 이런 이제 종목을 투자하신 분한테는 좀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만 중국 사회를 보면 제약 산업을 보면 사실은 발전이 있었다. 근데 그 돈을 결국 그 돈을 세이빙을 해서 제약사로 하여금 R&D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거죠. 그건 정확하게 한국이 15년 전에 했던 것이고요. 그렇네요. 네, 그거를 중국이 뭐 따라 배운 걸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지난 3년 동안 말씀하신 대로 약점도 드러났지만 중국이 필요한 사회 발전, 산업의 발전이 또 지속된 것도 있어요. 지속적으로 변화가 있었다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경제가 사실 지난해에는 좀 이상한 모습이었다라고까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이제 해외 관광이나 이런 그 보복 소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신호를 이제 우리가 좀 체감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라고 보세요, 본부장님은? 지금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원래는 홍콩이라는 거래소는 외국인이 중심인 시장이에요. 네. 매매 주체가 외국인이죠. 그러니까 주주 구성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50% 정도가 외국인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전 세계 어느 시장보다 높은 거래소보다 높은 외국인 비중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외국인들이 지난해 10월까지 해서 중국에 대해서 정말 비관적이었기 때문에 많이 팔고 나갔었죠. 그런데 제로 코로나가 풀린다는 소식 이후에 외국인들이 또 갑자기 들어왔어요. 네네. 그래서 홍콩 거래소가 H지수로 대표되는 홍콩 거래소가 급락과 급등을 합니다. 근데 이들 머릿속에는 외국인들 머릿속에는 중국 경제가 네. 회복이 빨리 될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나라에서 다 봤거든요. 한국도 그랬고 인도도 보면 2021년에 그 2분기에 어마어마한 그때 델타 때 네, 사망자가 네. 났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때 계속 이제 인도를 물론 저도 인도를 투자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인도 경제가 조금 한동안 어려울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음 분기에 바로 반등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그런 경험을 했었죠. 근데 그거를 외국인들이 중국에 적용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중국 본토의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가족분이 사망을 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저희가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12월과 1월 사이에 많은 사망자가 있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소비 분위기가 좋을 수는 없죠. 네. 시간이 좀 걸린다. 네, 시간은 걸린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외국인 거래하는 사람, 외국인 투자자와 본토 투자자들 간의 온도차, 그런 인식의 차가 지금 시장에 본토 시장과 홍콩 시장의 차이를 좀 갈라놨는데요. 네. 뭐 결론적으로는 시간의 문제라고 봐요. 예, 결국은 소비가 강하게 나올 것이고요. 예, 보복 소비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산업의 정상화, 일자리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는 네. 많은 것들이 정상화되는 것으로 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보복 소비는 미국도 봤고 우리에서도 모습에서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런데 중국마저도 보복 소비에 나설 경우에 과연 물가가 안정적일까라는 의문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요즘은 우리 내수 경제에서도 뭐 안 올려도 뭐든 올려도 다 그냥 허용되는 약간 그런 분위기잖아요. 중국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가 인상이 크가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원자재 압력 그거는 중국 일단 제껴두고요. 두 네. 번째는 이제 노동 임금으로부터 물가 압력이 있겠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심각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을 했죠. 그 이 중에 하나는 트럼프와 바이든 정권 하에서 개인에게 준 보조금이 어마어마했죠. 1인당 뭐 500만 원 정도가 되는 규모에 했고 그것들이 노동시장 참여를 약간 이제 억눌렀던 측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각종 부양 정책을 쓰지만 가게에 직접 돈을 꽂아주는 정책을 쓰지는 않습니다. 네. 굉장히 드물게 써요. 일부 대도시, 뭐 선전시 정도만 그렇게 하고 중국의 이 부양은 항상 기업입니다. 기업의 성장과 관련된 부양을 해요. 그래서 가게가 돈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지금 만약 시장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실업 상태에 있었던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지금 많이 그러니까 실업이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 실업률이 거의 20% 육박하거든요. 네. 이 인구들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오겠죠. 그러면 임금 상승 없이 다시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어떡할 거냐. 중국이 다시 이제 자동차 이제 굴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유가도 올라가지 않겠냐. 그런 분석도 많이 있는데 네. 동시에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올해 여하간 경기 침체 혹은 경기 침체 둔화는 경제 상황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가 오프세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지금 중국의 CPI는 2%입니다. 네네. 예. 근데 중국도 저 홍콩도 주식 거래할 때는 홍콩 달러만 돼요? 아니면 위안화나 미 달러도 받아요? 홍콩 달러로 거래를 하고요. 예. 근데 홍콩 달러가 아니라 뭐 유안화나 혹은 이제 US 달러로 거래되는 상품이 별도로 있습니다. 특히 ETF 관점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거기 네. 표시되어 있는 통화가 있죠. 그거에 따라서 네. 매매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홍콩 달러는 저 미국 달러에 페그돼 있는 거가 태그되어 맞나요? 있죠. 네. 그럼 그러니까 똑같이 움직이는 거죠? 미국 달러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난 이제 1, 2년 사이에 저희가 환율 변동을 크게 겪었잖아요. 예, 그 달러가 엄청 강했다가 그렇죠. 지금 예, 약간 그러면 빠졌잖아요. 달러가 이제 강해지면 홍콩 달러도 같이 강해집니다. 예. 거의 그 막 갭 생기고 하는 거는 계속 누군가가 이렇게 돈 대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홍콩 거래소가 뭐 이스체인지 펀드나 뭐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재정을 바탕으로 방어를 합니다. 근데 방어에 대한 의지가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아마 지금 질문은 혹시 페그제가 깨지진 않을까 이런 이제 질문일 수는 있겠지만 경제가 이제 막 그 각 나라들이 비슷하게 가면 뭐 페그돼도 상관없을 텐데 지금 이제는 뭐 중국은 좋아진다 어딘 또 뭐 무슨 침체 온다면 등등이 이제 막 있으니까 혹시 이렇게 되면 홍콩의 달러가 페그돼 있는 그러니까 미국 달러랑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계속 이거 누군가가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주나 싶어갖고 근데 그 네. 밑빠진 독에 물을 부는 양이 어마어마하고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홍콩의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경제는 중국이랑 밀접하게 가는데 네. 그 커런시 가장 매크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커런시는 미국을 따라갑니다. 금리는 미국을 따라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이 모순을 항상 안고서 이 경제를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기 위해서 뒤에 배경을 튼튼하게 합니다. 아. 네, 일부러. 그래서 홍콩 정부는요. 네. 웬만하면 재정 적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항상 흑자예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재정 적자가 있었던 게 거의 사상 최초이고요. 그렇죠. 뭐 지원하고 보조금 이슈 등도 있었잖아요. 뭐 저기 그렇죠. 예. 항공사라든지 네네. 그- 홍콩이 중화권에서 거의 유일하게 개인에게 쿠폰을 나눠주는 지역입니다. 네, 그렇죠. 의미 있게. 누가 뭐 와서 뭐 공격 좀 한다고 해서 뭐 흔들릴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군요.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과연 홍콩 달러가 US 달러에 패그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죠. 종국적으로는 위안화랑 패그돼서 위안화랑 같이 움직이는 게 맞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달러 팩으로 그 홍콩이 중화권의 경제 중심지로 부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전에는 중국 기업들한테 필요한 거는 중국 기업의 성장을 위한 펀딩이잖아요. 네. 그 펀딩을 과거엔 중국이 저축이 없었기 때문에 US 달러를 빌려서 펀딩을 할 필요가 매우 컸었죠. 초기에 80년대부터 뭐 2000년대까지. 네. 그래서 홍콩이 그 중국의 금융 허브가 됐던 것이고요. 지금은 중국의 저축이 넘어듭니다. 예금이 너무 많아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될지 아, 제가 그래요? 모를 정도로 그런 이제 흐름이 달라는 거죠. 중국이 네. 지난 30년 동안 수출을 통해서 쌓아놓은 저축들이 결국은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의 펀딩으로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돈이 어디 있느냐? 본토에 있는 거예요. 그 돈이 어떤 통화로 표시되어 있느냐? 위안화로 표시되어 있는 거죠. 그 홍콩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홍콩이 금융 허브로서 유지가 되려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10년 정도 내다보면 홍콩에 정말 필요한 통화가 과연 달러일까? 혹은 위안화일까? 공급량이 이제 차이가 날 거니까 네네. 그래서 그 고민을 아마 10년 정도 지나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 중에는 분명히 차이나 플레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보복 소비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한 일주일 뭐 한 10여일 정도 지나면 이제 또 중국 양해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여기에서 무슨 경제 정책이 나올까 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그려보고 하는 부분 등이 있는데 말씀 주신 부분만 놓고 보면 저축률이 높았고 보복 소비는 기대된다라고 하면 사실 중국 소비에 조금 초점이 맞춰지는 거는 같아요. 근데 앞서 우리가 일부 때 최근에 철강주들이 조금 들썩이는 얘기를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중국의 31개 지방 정부들에 대한 성장률을 보면은 뭐 상하이라든지 베이징이라든지 이런 대도시와 물류 제조 쪽의 나라들은 대부분 성장률이 네네네. 정부들은 좀 급다운한 반면에 자원 생산 관련된 지방 정부들은 4% 이상의 고성장을 보여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중국 차이나 플레이를 볼 때 중국의 소비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국 정부의 고정자산 투자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되는 건지 많이 이제 요즘 네네. 컨택들을 하실 테니까 우선은 지난해 최근에 나온 숫자들은 정상적인 상태의 숫자들이 아닌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경제가 너무나 왜곡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숫자들은 저희가 그렇게 참고를 많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아까 이제 저축이 여기서 저축이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경제학적으로 저축이라고 하는 건 소비를 안 하기 다 저축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은행에 파킹되어 있는 예금이고 사실상 현금성 자산인 거죠. 그게 3년 사이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40조 위안이 늘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로 8 얼마죠? 이제 80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 한 3배 이상 되는 돈이 3년 동안 은행에 고스란히 쌓였어요. 네네네. 전체적으로 보면 한 800조 원이야? 8천조 원? 8천조 죄송합니다. 네네네. 정확하시네요. 아유, 8천조 원. 돈으로는 저 속이지 마세요. 그래서 그 정도의 돈이 네네. 예금을 통해서 지난 3년간 쌓였고 네. 그냥 전체 예금액을 보면 120조 위안 정도 돼요. 그럼 한 2경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GDP 10배 정도 돼요. 네네네. 그게 은행에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분분을 해요. 근데 아무튼 그거는 실제이고요. 그 다음 저한테 중요한 건 이게 과연 어디로 쏘일까예요. 어디로 이 돈이 흘러갈까. 올해 아무튼 경제는 좋아지고 모든 게 정상화 될 텐데 소비로 갈까 아니면 부동산으로 갈까. 근데 부동산도 의미가 있는 게 연간 부동산 판매액이 한
13조 위안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쌓였던 저축이 사실은 그걸 커버하고 남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게 입장에서는 지금 부동산에 돈을 못 넣습니다. 왜냐하면 분양을 받아도 공사가 진행이 안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가게가 왜 저축을 했느냐? 부동산을 못 사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소비도 못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배경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돈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유가 어떤 논리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소비로 흘러갈지, 아니면 부동산으로 흘러갈지, 아니면 주식 시장으로 흘러갈지. 근데 주식시장으로 흘러가면 2015년처럼 좀 버블이 또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에요. 저도 답은 모르겠어요. 소비로도 갈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이 자금의 흐름이 소비자들이 중국의 가게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그게 아마 저희가 중국 투자를 하신 분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런 경기나 투자 판단 말고 이제 중국 투자에 대해서 꺼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3기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 정부에서 가해졌던 기업들의 여러 가지 규제들이라든지 이런 게 이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잘 모르니까 이거는 중국은 잘못하면은 제재를 당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지 않나요? 어려운 질문이고 매우 네. 유익한 질문인데 제가 이제 간단히 드릴 말씀은 규제는 모든 기업에 동일하다.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외 없이. 중국이요? 그렇죠. 어떤 규제를 하든지 간에 그 규제가 강하든 세든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그 산업에 있는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된다. 뭐 특정 기업을 딱 특정 기업이나 인물을 찍어서 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없진 않죠. 아시다시피 없지는 않지만 네. 크게 보면 모든 기업이 다 힘들어요. 음. 네, 모든 기업이 좋아해요. 어떤 정책에 대해서. 네, 그런 것들은 어떤 의미냐면 시장 경제가 있다. 기업들 관점에서는 규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틀인 거죠. 네네. 어떤 제도 안에서 자기가 플레이할 수 있는 룰을 정해주는 것인데 네. 그게 룰이 하시할 수도 있죠. 정말 힘든 룰일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는 네. 기업 간에 경쟁한다.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봤죠. 네,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제를 했을 땐 아무래도 저희가 인터넷 기업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알리바바는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정말 그렇게 큰 기업이 나올 줄 몰랐고, 큰 기업이 나왔는데 그 기업이 약간 방심한 거죠. 이 사회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활동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넘나든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타겟이 된 거죠, 확실하게. 됐고 알리바바가 했던 가장 중요한 반독점 행위가 있었어요. 독점 행위가 뭐냐면 상인들이 자기 플랫폼 외에 다른 플랫폼에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거는 정말 독점 행위였던 거죠. 네, 네. 그게 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알리바바의 점유율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의 많이 이커머스 늘었다고요? 내려왔어요. 내려왔다고요? 2019년까지만 해도 알리바바가 중국 전자상거래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70%였어요. 지금은 50%가 안 됩니다. 네. 매출은 성장했죠. 왠 산업이 컸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사이에 다른 기업이 훨씬 더 성장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핑두어두어 같은 네, 기업이 네, 네. 있었고, 그 다음에 틱톡의 중국판인 도인이 정말 네. 많이 성장했어요. 네. 그러면서 판도가 바뀌었죠. 근데 이제 다시 이제 규제로 돌아와서 네네. 인터넷 쪽의 규제나 아니면은 이런 뭐 게임에 대한 규제가 좀 풀리고 있는 게 보여요. 예, 정부 입장에서 이 경제 살리는 게 우선시 됐고요. 특히 지난 10월 당 대회 이후로 중국 정부가 좀 바뀌었어요. 그거 민감하게 바뀌었는데 그 배경을 제가 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에 대한 규제가 많이 풀렸다. 그래서 이제 좋아 보인다. 그런데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죠. 과연 성장을 할까? 네네. 규제가 없어도. 그게 이제 퀘스천 마크입니다. 지금. 이게 중국 뭐 기업들 사이에 순위 변동도 조금 있는 거는 같고 지금은 거의 제로섬 게임 같은 느낌이 됐어요. 지금 현재는요. 그러니까 성장 산업들은 서로 간에 경쟁하더라도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15년 전에 저희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텐센트에 투자해도 되고 알리바바에 투자해도 되고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은 전 세계 어디를 투자해도 다 성공적이었죠. 왜냐? 파이가 크니까. 그러니까 점유율의 변화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제로섬 게임이 됐습니다. 서로 점유율을 주고받았을 때 점유율을 잃는 기업은 상당히 타격이 큰. 왜냐하면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 저는 이제 성장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볼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인터넷 기업이 혁신을 하느냐 안 하는 거냐와
인터넷 기업들이 매출 성장을 할 수 있냐 아니냐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인 거죠. 네. 지금 챗 GTP 얘기를 하는데 인터넷 기업들 혁신 계속합니다. 잘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돈을 레버뉴를 얼마나 창출할 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인터넷 기업들의 가장 손쉽고 가장 수익이 좋았던 레버뉴 모델은 광고입니다. 네. 그렇죠.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을 비롯해서 잘 살았죠. 예, 잘 살았죠. 이 중국 같은 경우 알리바바도 사실은 이커머스 기업이 아니라 광고 회사입니다. 아. 예, 광고 시장에서 1등했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중국의 광고 시장에서 인터넷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새 85%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 60% 정도 돼요. 그것도 높다라고 저희가 이제 평가하는데 중국은 이미 85%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이 광고 모델이 이미 끝이 난 거죠. 더 이상 여기서 이 침투율을 올리면서 성장할 수 있는 놈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큰 퀘스천 마크가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당장에 좋겠죠. 당장에 중국 경제가 정상화되고 소비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광고를 많이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네네. 작년에는 광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쟁도 그렇죠. 했었고 네네네. 낙다운이 있는데 어떻게 광고를 합니까 기업들이. 근데 올해는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 알리바바, 텐센트, 뭐 중국에 있는 뭐 핑도어도 이런 거 등등 이런 기업들이 좋아 보이긴 하죠. 하지만 이들 산업 인터넷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레버뉴 모델은 이미 상당히 성숙됐다. 거기서 더 정말 우리가 옛날에 한 매년 20%씩 이 성장을 딜리버리했던 그런 거는 더 이상 기대하시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규제 얘기를 하다가 네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얘기를 들었네요. 방금 이제 말씀 주신 거를 조금 이제 확대해 보면 전기차도 사실 물론 이제 성장 산업이긴 합니다만 전기차도 뭐 조금 전에 나왔던 뉴스를 제가 들어보니까 어디였죠? 그 CATL이 네네. 자동차 업체들한테 우리 배터리를 뭐 80% 이상 써주는 조건으로 리튬이었습니까? 네네. 예, 리튬 가격을 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네네네. 준다. 이런 20만 톤. 네, 그 뉴스를 좀 20만 들었어요. 가격으로. 네네. 톤당 20만 위안이었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벌써 이게 혹시 약간 그 점유율 싸움이 시작이 된 건가? 지난해도 네. 또 전기차 시장이 엄청 폭발적으로 성장했잖아요. 중국에서. 네. 사실 정말 좋은 질문 주셨는데 왜냐하면 인터넷 기업과 완전히 대비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전 세계 전기차의 점유율은 10%예요. 네. 예. 거기다가 PHEV가 지금 약간 그 중간 다리로 들어와 있는데 그건 배터리를 많이 소모를 안 하는 거거든요. 10kg 그러니까 10kWh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결국 나중에 익시지 될 겁니다. 그래서 훨씬 사실 점유율은 그보다 낮다라고 봐야 돼요. 네. 한쪽은 전 세계의 점유율이 10%이고 다른 한쪽은 지금 80%가 넘는 거죠. 그런데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이쪽에 전기차, 그러니까 중국의 차이나 전기차 배터리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덱스를 저희가 가중 평균을 해보면 PER이 올해 2023년 기준으로 15배가 나와요. 와. 인터넷 기업들,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도 PER이 20배 정도 나옵니다 지금. 근데 이거는 이제 80%의 점유율까지 올라간 침투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이쪽은 네. 지금 10%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비교를 한번 해보면 저희가 인터넷 기업들 한 15년으로 돌아가면 2010년으로 돌아가면 네. 그때도 저희 비슷한 얘기 했어요. 이거 뭐 엎치락뒤치락 하고 뭐 서로 점유율 주고 받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돼 말아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똑같은 거죠. 그때 인터넷 광고 시장에서 인터넷 기업들의 점유율이 10% 15% 이럴 때였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주가들이 3배 4배 난 거죠. 네. 그런 맥락으로 하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쟁은 불가피하죠. 경쟁은 불가피하고요. 당연히 있겠죠. 뭐. 네, 그 CATL의 어떻게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드릴까요?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뭐가 지금 이제 백그라운드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 네. 내가 정말 너가 대부분의 물량을 나한테 주면 내가 리튬을 비롯해서 이런 거 정도의 조건을 주겠다. 우선은 CATL은 코스 리더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코스 리더이고 중국에서도 코스 리더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그 와트당 이익을 보면 한 얘네는 10센트 정도 얻어요. 네. EV 같은 세컨 티어는 5센트. CALB처럼 작년에 상장된 배터리에서는 한 2에서 3 센트 정도를 봅니다. 아주 작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CATL이 CATL은 다른 높고. 애들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좋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사실은 진짜 할 수 있는 네네네. 게임을 치킨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죽이고 것이고요. 싶으면 다 죽일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OEM들은 원하지는 않죠. 네네네. OEM들은 자동차 회사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치킨 게임이 심하게 갈 수는 없습니다. 반대하니까 고객들이. 두 번째는 CATL이 또 리튬 개발도 해요. 리튬 광산도 소유하고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뭐 중국 내부에 있는 성장률이 좋은 것도 바로 그 리튬 광산이 맞아요. 화랑이죠. 지금 네. 중국에서. 근데 걔네들 제가 파악하기로는 걔네들이 거기서 캐냈을 때 원가가 20만 위안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거죠. 특별한 변화가 없는 이상으로 내가 요만큼 내가 갖고 있는 광산에서 생산을 해서 내 고객한테 주는데 그게 20만 위엔보다 훨씬 밑이에요. 그러면 와이나 하신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딜을 할 수 있는 그 고객사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전체의 한 1-20% 정도가 아마 해당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의미는 약간 우리가 특판하는 것처럼 잠깐 짧게 뭐 하는 것 같은 그런 패밀리 느낌의 세일 정도. 인 것인데 네. 그렇지만 이제 스텝백해서 큰 배경을 보면 CATL은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할 만도 하고 능력도 있고 네. 할 유인도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전기차 배터리라는 게 이제 10% 점유 침투율에서 결국 80% 가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100%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고 그렇게 갈 텐데 그 사이에 수많은 업앤다운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면서 한 번 더 구조 조정이 좀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구조 조정이 중국 내에서 일어날지 아니면 글로벌리 일어날지가 좀 우리한테 좀 관건이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네. 예. 그 배터리 얘기 나왔으니까 그 전기차 왜 중국에 정말 업체도 잘 나가는 데 많잖아요. 뭐 비아디를 비롯해서 수많은 전기차 업체들. 여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 두 회사 세 회사 정도가 이제 리딩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중소 업체들로 쭉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도 좀 이렇게 뭐 순위 변화나 이런 게 좀 예상되는 게 좀 있습니까? BYD 아마 부문별로 정말 두드러지는 기업이 좀 생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 완성차 부분에서 몇 개, 그다음에 배터리 셀 쪽에서 몇 개, 양극재, 음극재, 세퍼레이터, 분리막 이쪽에 각각 한두 개 기업으로 재편이 될 것 같아요.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중국 전기차 타보셨어요? 아 그럼요. 예. 뭐 혹시 타보셨습니까? BYD 오토 3 있었고 홍콩에 이제 런칭이 됐었고. 네네네. 어때 잘 그리고 만들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BYD는 제가 참 뭐랄까 한 10년 이상 이제 제가 2010년에 홍콩에 갔으니까 그때부터 사실 봤던 기업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차가 정말 안 좋았어요. 정말 안 좋았고 이제 공장을 가면 공장 퀄리티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좀 그러니까 손으로 하고 어설프고 정말 말 그대로 그때 현대차랑 비교하면 이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설펐던 게 한 2015년 그때만 해도 어설펐어요. 야, 한 7, 8년 만에 그렇게 따라온 거예요? 근데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기업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 기업을 볼 때 이런 관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연구 R&D를 열심히 하는 기업이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기업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마케팅을 잘해도 돼요. 마케팅을 잘해도 성장한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조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기본이 R&D인 거죠. 근데 R&D를 정말 열심히 하는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BYD입니다. 네.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 잘 모르겠고 일단은 내가 정말 노력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좋은 차를 공급할 수 있게 내가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했어요. 한 번에 점법이 있었던 건 아니고 지금 BYD가 제대로 성장한 거 2021년부터입니다. 그때 네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블레이드 배터리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인산철의 패키징 기술을 제대로 도입한 블레이드 배터리가 나왔고요. 그때 또 뭐가 나왔냐면 플랫폼 3.0이 나왔어요. 플랫폼 3.0.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각하는 이제 전기차용 플랫폼이 있었잖아요. 한 10몇 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처음 했던 아주 조잡한 게 있다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했고 2021년경에 세 번째로 업그레이드하는 게 플랫폼 3.0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때 와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노력들이 결국은 결실을 맺은 게 플랫폼 3.0이다. 그리고 그때 이후에 나온 차량들이 다 좋아요. 네. 한 단계, 그러니까 이건 다리 말하면 다른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도 해볼 만한 거죠. 지금은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한두 번 더 정도 또 플랫폼 업그레이드를 하면 그때는 확 좋아질 거예요. 확실히 점프업을 하는 게 사실 이제 자동차라는 게 그렇게 뭐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근데 실제로 BYD는 그걸 보여줬네요. 한 10년 그 사이에 정말 그쵸, 아주 어설픈 차부터 괜찮은 차 정말 이제는 탈만한 차를 네네네. 지금은 그 탈만한 차인데 싼 차. 그래요? 싼 차. 그러니까 싸요? 어떤 면에서는
BYD는 테슬라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체급이 달라요. 아. 테슬라는 하이엔드 럭셔리 차를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5천만 원 이상의 차를 만드는 것이고요. 네네네. BYD는 3천만 원 혹은 그 미만의 차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 시장을 테슬라가 아직 공략을 못 하고 있고요. 앞으로 못 할 수도 있어요. 중국에 왜 그 전기차 좀 이렇게 고급 만드는 거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니오라든지 니오. 리오토 아니면 리오토. 엑스펑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상장사가 한 6개, 7개 정도 됩니다. 스타트업들로. 근데 이 친구들이 주로 하는 모델은 다들 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랑 비슷한 가격의 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싼 전기차는 아무나 만듭니다. 근데 싼 전기차는 아무나 못 만들어요. 어떤 면에서 BYD고. 그걸 해낸 현재까지 그걸 달성한 기업은 2개죠. 우링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예, 그 상하이 GM 우링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홍강민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500만 원짜리 초소형. 네. 예, 그거가 이제 중국에서 2022년에 1등했던 그런 차를 만들었던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 BYD. 근데 이 두 회사를 제외하고는 저가에서 제대로 차를 만든 사람이 없었죠. 회사가. 참고로 네. 우링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1등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민들은 중국 차에 대한 인식이 좋습니까? 아니면 야, 돈 없으니까 타는 거지. 내 돈 벌면 내가 BMW 타지 뭘 타냐 이런 느낌이에요? 엔진차에선 그랬는데 전기차에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 그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전기차는 돈 없으면 내가 BYD 타고 돈 있으면 리오 오토 타야지 이런 느낌이에요? 전기차에서는 브랜드 밸류가 없어요. 어. 그게 놀라운 점입니다. 대표적인 약간 게 스마트폰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스마트폰? 그래서 스마트폰도 삼성의 점유율이 뚝뚝뚝 떨어지고 결국은 로컬 기업들로 완전히 다 전환이 됐잖아요. 아, 중국은 이제 삼성폰 안 팔리죠? 그렇죠. 네, 아예 안 팔려요? 그렇죠. 네, 네. 그건 현대차도 좀 아예 안 팔리고. 현대차도 매우 어려운 국면이. 근데 이거는 한국 기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네. 난차이나 기업들이 다 겪고 있는 공통된 아, 그래요? 사입니다. 테슬라는 잘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부 아웃스탠딩한 기업들, 예를 들어서 나이키 정도. 애플. 심지어는 그 아시겠지만 신장 그 코튼 이슈 때문에 네. 나이키가 안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디다스가 안 됐어요. 중국에서. 나이키는 아디다스는 포기 못했구나 중국 사람들. 아디다스는 독일 기업이잖아요. 독일이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 반중 정서를 드러내지는 않는 국가인데. 중국은 약간 친중적인. 독일은 약간 친중에 그렇죠. 가까운데. 근데 실제로 열어보니까 아디다스가 안 팔리고 나이키가 잘 팔리는 거예요. 나이키는 점유율을 유지를 했어요. 지난 2년 사이에. 근데 물론 아시겠지만 중국의 이 운동화, 네. 그다음에 스포츠웨어에서 로컬 브랜드가 약진을 합니다. 이게 신장 이슈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안타라든지 리닝이 크게 성장했거든요. 네. 점유율을 어디서 갖고 왔느냐? 나이키에서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아디다스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여전히 그 미국의 최고의 브랜드에 대한 그 로열티가 있어요. 네. 근데 전기차에 와서는 아니에요. 제가 대표적인 게 또 폭스바겐이 또 어쩌다 보니까 독일 기업이 돼버렸는데 네.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제일 큰 회사였습니다. 자동차 측면에서는 점유율이 한때 15%까지 갔었어요. 20%가 넘었다가 최근에는 15%까지 내려왔어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폭스바겐이 2015년에 그 디젤 게이트 네. 이후에 전기차에 이제 우린 몰빵한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낸 게 ID 시리즈예요. 3, 4, 5 이렇게 나가는 이제 ID 시리즈를 네. 유럽에서 런칭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 런칭을 했습니다. 문제는 결론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점유율이 1.5%. 그러니까 원래는 15%의 점유율을 갖고 있어 20%의 점유율, 최근엔 15%의 점유율을 갖고 있던 회사인데 전기차로 와버리니까 1.5%예요. 힘을 못 쓰네.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평가가 이거 왜 사지? 비싼데 1,000만 원 더 비싼데 왜 사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중국인들이 자국차에 대한 어떤 선호가 그래도 있으니까 그게 형성이 된 건데 해외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전기차는 지금 누구도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브랜드 밸류를 제대로 형성을 못했어요. 내 것이가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네. 헤리티지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페이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소비자들이 똑똑하다고 봐야죠. 예, 소비자들이 인터넷에 다 검색하고 모든 거를 다 알고 있는 그 상태에서 선택의 기준은 뭐예요? 성능? 디자인? 그러니까 다 본다고 봐요. 예, 전부 다 보고 중국 소비자들도 절대 그냥 사는 거는 특히 대도시에, 그러니까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아주 피키한, 나름대로 이제 까다로운 소비자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들이 선택을 할 때는 고려할 게 많죠. 과연? 저는 이거는 약간 좀 반대입니다. 그냥 자동차를 사람들이 성능과 디자인으로 산다면 우리나라에서 그 많은 외제차들은 안 팔렸을 거다.
어차피 자동차라는 거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나의 제2의 어떤 아이덴티티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수단, 마치 뭐 백이랑도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가죽이 좋아서 1,000만 원짜리 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한국처럼 이렇게 주차 공간이 어떤 면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나라들은 상관이 없는데 네. 주차하는데 내가 땅을 사야 되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뭐 일본도 그렇고 뭐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엄청나게 돈 먹는 기계죠 사실. 차가 예, 그러면 이제 뭐 한 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서 가성비를 또 따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사실 이렇게 전기차 때문에 중국에 조금 많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네. 엔진차 시절에는 네. 중국 차와 해외에서 해외 브랜드 차가 가격이 500에서 1,000만 우리나라 돈도 차이가 나도 외제차를 삽니다. 네네. 그건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전기차에서는 그게 안 통한다는 왜 얘기인 바뀐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네. 그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정도 나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전 폭스바겐의 ID 시리즈랑 중국의 BYD의 동급 모델들이 그랬을 때 소비자의 선택은 그냥 가격이 싼 걸 가는 거죠. 네. 전기차에서는 그 이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이전에는 안 그랬죠. 바뀐 네네네.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선은 그 중국 기업들의 엔진과 트랜스미션에 대한 신뢰가 낮아요. 네. 웰 엔진이라는 것은 독일에서 시작이 됐고 100년 이상 된 기술이에요. 맞아요. 그거 특히 트랜스미션이 더 까다로운데 이거 쉽게 카피 못 합니다. 그랬는데 모터는 아니다. 전기차로 와버리니까 이게 원천 기술이 어떻게 보면 중국 거잖아요. 아니, 원천 기술이 아니라 중국 기술이 더 앞서 있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와이낫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차도 저런 차도 뭐 일반 부자들의 세컨카로 등등등 뭐 해볼 수는 있으나 결국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이 차에 얼마까지 쓸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 아, 네. 네, 그러지 않을까. 그렇죠. 성능? 성능? 근데 여전히 성능은 나를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해주면 된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네. BYD는 테슬라가 아니다. 체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하신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정말 그 헤비급들 그분들이 이제 선호하는 네네. 그런 것들을 맞추려면 정말 다양한 헬티지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가격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근데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거 이런 거죠. BYD를 굳이 비교하려면 도요타랑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도요타가 차가 잘 팔린 이유가 차가 뭐 정말 디자인 예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싼데 오래 가는 실용적으로 거죠. 잘 만들죠. 잘 만들고 오래 가고 그래서 네. 중고차 가격이 여전히 높게 형성되고 이게 도요타를 사는 이유이자 그 사람 도요타의 밸류 프로포지션인 거죠. 이거를 깨는 게 바로 BYD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성장하는 산업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BYD랑 테슬라를 비교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둘 다 성장하니까. 지금 저희한테 의미 있는 비교는 죄송합니다. BYD랑 도요타가 되는 거죠. 얘네가 어떻게 각 시장에서 경쟁할까 이런 걸 보는 게 더 의미가 있고 재미있을 겁니다. 근데 네네네. 뭐 좋게 보시면 BYD가 이제 차세대의 도요타가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꽤나 영향력 있게 석권할 수도 있는 그럼요. 당연히 지금 만약에 관세랑 이 보호무역 그다음에 미국 이것만 없다면 부장 간의 분쟁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가격으로 보면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걸 지금 미국이 맡고 있는 것이고요. 그 경쟁력을 지금 BYD가 갖고 있다라면 서방 세계에서의 규제도 만만치 않겠네요. 만만치 않겠죠. 앞으로 자동차에 대한 보호무역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더 올릴 겁니다. 이제 앞으로의 방향은 자동차에 관해서는 오히려 이 관세율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는 국면에 접어들 거예요. 중국은 그거 어떻게 뚫고 나갈 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1대1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중국 관점에서는 일단은 일본이라든지 네. 다 진출을 해요. 한국에도 진출할 것이고 다 진출을 하는데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 정말 이제 물량으로 승부할 수 있는 건 동남아 혹은 뭐 남미 이런 중동. 이런 쪽은 이제 해볼 만한 거죠. 알고 있군요. 안 된다라는 거. 그쵸. 저희 기업들 만나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전략들 잘 돼서 대박이 나면 브랜드 밸류가 갑자기 올라지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할 건데 미국이 그걸 알고서 중국을 계속 견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 접근은 참 어떤 면에서 되게 대단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성장하는 것들을 다 하나씩 지금 막고 있는 잘라내고 거거든요. 있죠. 네. 그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갖고 혹시 중국 투자는 올해 상반기만 볼 때
괜찮다고 보십니까? 예, 괜찮다. 올해는 중국이 전반적으로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두 가지가 있겠죠. 디스카운트 됐던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거다. 디스카운트의 요인은 뭐 미중 분쟁 이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경제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에 대한 투자자들, 외국인들 포함한 디스카운트가 있었던 것인데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해 어닝이 참 안 좋았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오퍼레이팅 디레버리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매출 성장이 안 되니까 코스트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텀 라인을 가면은 이익이 더 많이 깨졌던 상황이었고 올해는 반대로 매출이 생각보다 좋아질 것이면 결국 이익도 잘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오늘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중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 네. 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올해는 숫자들이 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닝들도 업그레이드가 많이 될 것이고요. 아, 예, 그렇습니까? 그 뒤에 이제 디스카운트,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도 많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서 올해는 좋게 보고 있고요. 내년으로 가면 이제 아까 걱정하시는 인플레이션 이런 걸 네. 한번 그때는 또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내년은 좋아진 뭐, 다음에. 좋아진 다음에. 네, 네네네. 내년에 여쭤볼게요. 네, 우리 전무님 어떻게 홍콩 또 가세요? 아니면 이제 또 가셔야죠. 가야죠. 또 예. 가셔야 돼요? 네, 그럼요. 제가 이제 중국 시장을 가서 좀 지켜야죠. 그렇습니까? 네, 네. 아, 가시기 전에 한번 언제쯤 네. 가세요? 목요일 날 밤에 갑니다. 아, 목요일 밤에 가세요? 네네. 아이고, 안 되겠다. 네, 저 이번 그러면 한국 오셔서 저희 또 방송 출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홍콩 계실 때 저희가 줌으로 한번 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